한겨레 TV의 최장수 정치 분석 토크쇼 더 정치가 오늘로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9일 1회를 시작으로 2년을 버티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100회 특집이자 송년 특집으로 특별한 분들을 때로 모셨습니다. 한겨레 정치팀에서 가장 현장에 밀착해서 취재하고 있는 말진 기자들, 막내 기자들인데요. 더 정치 출연 경험이 있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정유경 기자. 네, 요즘 인터넷 뉴스의 화제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을 출입하고 있는 정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 담당하고 있는 김규남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입사 연령이 조금 늦어서 같이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타사의 젊은 동료 기자들로부터 반장 포스의 말진 기자라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요. 하루하루 이 거대한 입법부의 공간인 국회에서 지내다 보니 배울 게 많은 말진임을 실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몇 살 정도 차이 나요? 어린 친구들하고는?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하고 이제 다른 타사? 예, 타사 최대 13살까지 차이가 있어요. 제가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조카들이랑 일하고 있는 띠동갑이는 없는. 예. 그렇군요. 그다음 이승준 기자. 예, 저는 지금은 국회에 출입하지 않고요. 2014, 15, 16년에 말진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SBS에서 스브스 뉴스나 아니면 노컷 뉴스에서 시리얼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브 브랜드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의 정치바라는 어떤 일종의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컨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기존의 정치보다 좀 다르게 친절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제가 오늘 나온 목적은 저희 정치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데 오늘 방송을 보신 분 한 분이라도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알 공부하고 있어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사람이 좀 적어요. 친구 수가. 그래서 되게 외로우니까 이거 보시고 좀 친구를 맺어주시면 앞으로도 좀 친절하고 재밌는 컨텐츠 를 좀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라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원래 이승준 기자가 하던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정치바 바텐더 제가 하다가 제가 이제 현장으로 나오면서 육아휴직 중이던 이승준 기자를 호출을 해서 거의 지금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잔소리가 좀 심하시긴 하죠. 네,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송년 맞이해서 미안합니다. 자, 송경아 기자. 네, 저는 국민의당을 출입하고 있는 송경아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김규남 기자가 좀 고령의 말진이라면 저랑 정유경 선배는 좀 고연차의 말진 그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2006년 입사라고 하면 다들 놀라서 까무러쳐가지고요. 2016년 입사라고 뻥을 너무 심했나? 그리고 뻥을 쳐도 돼요? 통해요? 통하는 걸로 믿고 싶은데 말면서. 국민의당은 지금 혼자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사실상 1인. 네, 독진이라고 하는데요. 독진. 네, 말진이자 말진이자 반장이자 네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들 텐데 자, 말진 기자들 다 힘듭니다. 현장에서 정말 밀착해서 현장에 회의라든지 그리고 정치인들 따라 붙어서 하는 말들 다 또 녹음하고 따고 멘트 따고 막 이래야 되니까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힘들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이 취재원을 만나면 조금 편하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대해준다. 그렇게 좀 호의를 느끼는 그런 취재원이 있나요? 누가 먼저 좀 얘기해 볼까요? 정유경 기자. 미안해요. 자유한국당 출입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첫 방부터 나한테. 제가 11월부터 지금 출입을 하고 있어서 청와대 출입하다가 지금 자유한국당 네. 출입하고 있죠. 상당히 모두 전환이 힘들 텐데. 그걸 이렇게 확 넘겨온 기분인데요. 그래도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출입 매력이 있는데 네. 이제 11월부터 출입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은 분들이랑 1대1로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하셨다고? 네, 취재를 해봤더니 김명연 의원을 많이들 뽑으시더라고요. 김명연 의원. 명연? 네. 예. 뭐 하시는 분이죠? 제가 모르는 분인데. 나중에 검색어 이렇게 다 띄워보시고요. 착한 분이라 우리가 잘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젠틀하게 네. 그 지도부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비교적 편안하게 말진들에게 해주신다. 이런 평을 듣고 있고요. 저도 만나봤는데 굉장히 젠틀하시더라고요. 꼭 말진이 아니라도 기자들이 어차피 멘트를 따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그렇지만 말을 잘해주시는 분이 좋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김선동 전 원내수석하고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역시 굉장히 또 젠틀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한겨레 기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말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한겨레 기자라고 차별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는. 예, 처음에 가장 인사 다닐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정태욱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한겨레 정규경입니다. 새로 출입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겨레가 이제 신정태죠? 이러면서 첫인사가 바로 훅 들어와요. 그리고 또 누가 계셨지?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네. 한겨레라 그러니까 자기는 한겨레랑 말 안 하겠다면서 물론 말도 이제 속지 않겠다. 네, 물론 농담으로 웃으면서 또 인사 다 받아주고 말 대답해 주는데 어쨌든 첫 멘트가 한겨레라니까 우리가 그 강원랜드 취업 채용 비리 하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이제 직격을 한 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땐 약간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들 야당 의원들이시다 보니까 대답을 열심히 해주시는 편입니다. 이제도. 김규남 기자는 어때요? 예, 저는 그 전화 취재할 일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뭐 바쁘게 이제 일정들이 막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화가 잘 이제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잘 받는 네. 예, 정치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제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야당과 협상 창구여서 굉장히 이제 뭐 회의도 많고 일정도 많고 해가지고 전화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전화를 잘 받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못 받게 되면 반드시 콜백을 해서 예, 그 필요한 얘기를 꼭 들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좋은 취재원입니다. 말진 기자한테 콜백하는 게 상당한 성의인데 그 성의를 그렇죠.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네 뭐 예, 그런 성의가 아주 느껴지는 아주 열일하는 의원으로 호감이 가는 예, 그런 지난 의원입니다. 운영위 때도 혼자 굉장히 막 말씀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죠. 굉장히 혼자서 원맨쇼를 자유한국당이 이제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해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한 어떤 뭐 의혹이나 이걸 부풀리려고 할 때 원내 수석인 박홍근 의원 혼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혼자 들어가서 거의 한 30분 동안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와서 그랬죠. 예, 예. 인상을 각인을 시켰던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고요. 송경화 기자는 있어요? 그런 사람? 저는 이게 사실 질문마다 네. 박지원 전 대표가 계속 많이 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국민의당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아무래도 박지원 전 대표가 그 질문을 하면 딱 기사에 쿼터를 쓰기 딱 맞게 핵심만 요약해서 잘 군더더기 없이 네네. 그 표현도 아주 뭐 적절하게 잘 해주고 예전에 당대표 할 시절에는 본인이 당대표이자 대변인이자 또 SNS 홍보 담당이자 뭐 1인 다 역을 해서 박지원 대표만 취재하면 거의 한 50% 이상은 커버가 되는 시즌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좀 말진들을 아니구나. 배려해주는 지금은 이제 당대표가 안철수 대표인데 예, 좀 대조적인 지금은 이제 네. 이쪽도 취재해야 되고 저쪽도 취재해야 되는 그런 네네네, 복잡한 그렇죠. 상황이 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는 네. 말진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일단 그 박홍근 의원은 저도 뭐 호감을 가졌던 것 같고요. 원래 초선 때 저는 만났었는데 그때는 좀 성실하고 유순해 보인다고 했나?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그 운영위에서 하는 거 보고 사람이 확실히 집권 여당의 원내 수석들은 달라졌구나. 흡사 막 삼국지에서 장비가 장판교를 가로막고 저기 조조군을 상대하는 약간 그런 것까지 연상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박수현 지금 청와대 대변인 네. 전에 이제 의원 시절에는 대변인을 많이 맡았고 그 백봉신사상이라고 국회에서 젠틀한 의원들은 주는 상 있잖아요. 단골 네. 수상자였는데 실제로 좀 젠틀하셨어요. 물론 그 수상자 중에는 이완구 전 의원, 네, 국무총리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예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실제로 기자들과의 관계에서 좀 부드럽고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줬던 것 같고 또 자기 지역구로 놀러 오라고 맨날 뭐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서 기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호의를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진으로서 2017년을 이제 헤쳐온 것 같은데 그런 취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 독진인 송경환 기자 올해 취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힘들었다기보다 가장 인상적인 일이 제가 정치권에서 계란 세례 얘기를 네.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또 박지원 대표 얘기인데 네, 이번에 김대중 마라톤 대회 나갔다가 목포에서 열린. 목포에서 네. 예,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로부터 계란을 맞았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계란이 튀어가지고 예, 옷을 막 닦아야 되기도 했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날 사실 박주원 최고위원의 그 김대중 비자금 사건이 있어서 호남 민심이 상당히 성나 있는 상태였고 네.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내려오면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걱정이 있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박주원 의원이 봉변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네. 현장에서 상당히 조금 의외였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작게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다들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박지원 대표가 계란을 맞은 채로 닦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끝나자마자 그 던진 사람을 좀 취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다 보니까 계속 박지원만 집중을 해서 그분을 거리대로. 놓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난감했는데 당직자나 이제 보좌관들한테 좀 수소문을 해보니까 금방 안철수가 나타나면 현장에 광주에 오면 나타난 어떤 팬클럽 활동하시는 유명한 분이다 해서 수소문을 해서 겨우 이제 기사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 담을 수가 있었던 취재 경험이 있습니다. 팬클럽의 회장 거기까지 이제 나온 거죠. 네, 자칭이에요. 자칭이에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수론 제일 막내인 김규남 기자. 예,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뭐 제가 이제 정치부 출입하게 된 지 한 이제 8개월쯤 돼가는데요. 네. 예, 아직도 이렇게 적응 중이라 뭐 매일매일이 쉽지가 않긴 한데 제일 좀 힘들었고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되는 거는 그 대선 때 그 토론회 받아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늘 이제 정치부에서 기자 일이 받아치는 일이긴 한데 그 대선 때는 또 대선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해서 그 토론 받아친 거 자체가 그냥 바로바로 기사화 빨리빨리 이제 속보성으로 기사가 저녁 이제 늦게 하니까 바로 받아쳐서 바로바로 네. 또 우리가 또 기사를 써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정확하게 쳐내는 게 되게 네. 중요한데 그때 낮이긴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 국민의당에서 제가 안철수 후보 마크맨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그때 방송기자 클럽에서 초청해서 안철수 후보 토론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의 답변에 집중을 하다가 질문자의 질문을 약간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의 대답이 뭐였냐면 집권하면 다른 당들과 의논해서 최적의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 현재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해서 쓰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답변의 속성상 이제 질문의 내용이 좀 중요했던 거였고 그 질문의 내용이 원래는 그 집권하면 자유한국당까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는데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답변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른정당까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냐라고 이제 받아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배한테 크게 깨졌다는 그 선배 누구예요?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내근 데스크로 들어가 계신 선배인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때 받아치기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 어린이집 단설 행사 갔다가 단설과 유치원 네네. 네, 병설 유치원. 표현을 이제 기자들이 단설 유치원 잘 모르다 보니까 잘못 받아친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굉장히 좀 큰 파장이 됐었죠. 기자들이 잘못 받아친 거였어요? 네, 처음에는 병설로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병설 유치원으로 잘못 쳐서 왜냐하면 네, 단설이라는 기사가- 말을 대중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병설 유치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공립 유치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해명에 네. 그렇게 또 많이 달라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네. 저도 그때는 그 반대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명확하게 합니다. 지금 육아를 이제 병행하고 있는 정유경 기자가 그건 저는 전문이에요. 그 당시 유치원 민주당 문제는. 쫓아다니고 네.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약간 놀랬었죠. 너무 충격적인 말이다. 싶었어요. 김규남 기자 그 타이핑 치면서 어느 후보 그 받아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말이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이 조금 확실히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누가 홍준표, 좀 빠른 홍준표 아마 후보 홍준표 후보는 되게 천천히 했어. 그런가? 유승민 후보가 말이 좀 빠르죠.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토론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할 말이 많으니까 예, 이제 달변이시고 말도 또 말도 하신 많고 분들이.
예, 말을 빨리 하시니 받아치기가 제 타이핑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홍 대표는 오히려 너무 느리게 해서 방송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아, 빨리 한 문장을 말해줘야 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좀 채우려고 하는 건가? 받아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아, 그렇죠. 정유경 기자는 어쨌든 지금 힘든 트리플을 나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달밖에 안 돼서 네. 딱히 뭐 그러니까 올해 뭐 힘들었던 일이라고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네. 가장 민망할 때가 있다면 아무래도 대놓고 까는 기사를 썼다가 마주쳤을 때가 조금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전희경 대변인이 예, 옛날 운영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예. 공격한 적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전희경 대변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식의 제목을 해가지고 정치 이력 쭉 분석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뒤로 한 3일 정도는 전희경 대변인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우리 기사 안 보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자격지심이야 그게. 근데 너무 크게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전희경 대변인한테 직접 또 위로까지 공개된 자리에서 카메라 앞에서 위로까지 하면서 기사를 거론하기도 했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엔 또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네. MBC 파업 사태를 비판하면서 피해 금요일이었다고 하면서 이육사의 시 네, 절정을 이육사 시 절정을 읊었죠. 그러면서 저는 그 옛 사측 기자들한테 그렇죠. 힘내라 네, 얘기를 한 거. 그렇죠. 예, 그 논평.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엄청난 그냥 화제를 일으켰어요. 그, 네. 그 기사가. 들으면서 빵 웃었어요. 왜냐하면 절정 시를 정론관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시를 읊으신다는 게 너무 좀 생각할 수가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재밌어서 또 마침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모 선배가 기사로 쓰자고 접니다서 하셔서 제가 충동질했어요. 기사 네, 쓰라고. 그래서 디지털 출고를 했는데 네. 다른 언론에서 이게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 네. 기사가 먼저 나왔고 맞아요. 포털이 그러면서 고르게 되고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제원 대변인을 비판하는. 네, 눈에는 뭐 저번에 MBC, KBS 탄압당할 때 너네가 뭐했냐, 너희들이 주범 아니냐 이런 악플들이 엄청 달렸는데 물론 아무리 내가 한겨레 기자지만 내가 쓴 기사 때문에 그러면 약간 좀 출입한 입장에서 약간 난감할 때가 있는데 게다가 장제원 의원이 나중에 기자들이랑 같이 얘기한 자리에서 한겨레 기자라고 이제 보도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네. 악플 개수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000개? 아니 7,000개. 7,000개. 그날 저녁에 7,000개. 네. 다음 날 가보니까 9,000개 넘었더라고요. 10,000개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그 뒤로 또 역시 한 3일 동안 장지원 대변한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전화 통화 되게 잘 받아주시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네, 별일 없었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이승준 기자는 내근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근보다 네. 사실 정치반은 오늘 제가 홍보하러 나왔으니까 네. 기존에 여기서 출입처에서 다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디지털 위주로 저희 돌아가거든요. 디지털 기반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또 기존 국회 밖의 일들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당 행사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아, 참. 조원진 네. 대표가 있는. 한국당이랑 대한- 당 이름을 헷갈리다니. 아니, 약간 조원진 비슷하니까. 대표한테 일러야겠다. 어쨌든 대한애국당 창당 행사 장추체육관에서 했죠. 거기도 갔었고 그 다음에 당사 개소식까지 갔어요. 아이고. 네. 네. 그냥 뭐 사실 약간 흥미도 있었고 궁금하기도 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나. 근데 이제 창당 행사 갔을 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럴듯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기 이제 뭐 당황스러웠던 거는 거기서 이제 조원진을 연호하는 게 정말 다른 세상에 장충체육관에서? 정말 조원진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장충체육관을 가득 찼거든요. 이제 좀 이게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사실 또 한겨레로 가면 어쨌든 박근혜 탄핵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실까봐 그 노트북에 이렇게 붙어있는 한겨레 표지도 그쵸, 가려놓고 가리고 제가 가야지. 붙어 있었죠. 있어요. 근데 뛸 수도 없어.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온 언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쪽 매체들 있잖아요. 약간 태극기 매체들만 좀 있었고 그래서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그때 쓴 기사는 좀 이렇게 반응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힘들었던 거는 당사 개소식을 갔는데 당시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하래 만에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저는 조원진 뭐 대표가 막말이라도 할까 싶어서 갔는데 일단 당사가 그렇게 넓지 않았고 그래서 좀 연령층이 높은 고령층 분들이 가득 차셨고 이제 그 사이에 꼈어요. 그리고 다들 또 거기 이제 트렌드가 1인 중계를 하잖아요. 유튜브로. 그렇죠. 네. 요즘 다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라이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껴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그런 어떤 뉴스가 될 만한 막말보다는 당사 마련하는데 겪었던 어려움들, 약간 제 정확한 내막을 취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몰랐지만 상황이 뭐 이런 거였어요. 뭐 누가 얻어주기로 했는데 약간 말을 바꾸고 뭐 약간 뭐 그 짠한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그 돈은 어디서 마련했나 이런 궁금증 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니까 되게 덥고, 예. 저기 그때가 몇 달 전이었죠, 2달 전이었죠. 덥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고, 결국 저한테 남은 거는 그 영상을 이제 봤죠. 1인 중계 하시니까. 거기에 그냥 제 얼굴만 남아있더라고요. 대한민국대 당사기도식에. 지지자로서. 기존 뭐 그 매체들은 아무도 안 가고, 그쪽 매체분들 한두 분만 계시는 상황에서 저는 거의 지지자처럼 그냥. 젊은 지지자. 네. 젊은 사람이 왔다 이런. 얼마나 좀 그렇죠. 기특했을까요?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되게 뻘쭘하게 서 있는 제 모습만 잡힌 게 남았는데, 그 당시 기억이 조금 약간 힘들었던 거예요. 기사도 못 건지고. 기사도 못 썼죠. 그래서 네. 네, 그래도 봉변 안 당한 걸 네.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있었어요. 진짜 조용히.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도 취재할 건가요? 이제 사실 취재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하다면 또 전해드려야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예. 자, 뭐 올해 정말 짠내나고 힘든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취재하면서 뿌듯했던 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궁금해요. 우리 김규남 기자 뭔가 뿌듯한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네. 통과된 그거를 좀 보람이 있었던 일로 꼽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 네. 출범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죠. 네, 이제 박주민 의원이 작년에 그 대표 발의해서 그 국회 환노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패스트트랙을 채워서 그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그 이제 지난달 24일 날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게 예정이 이제 돼 있었는데, 쟁점을 두고 이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네. 뭐 특조위원 추천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래서 네. 그 특조위원 이제 9명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당이 아직 확정된 안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국민의당이 확정된 안을 이제 취재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 안과 이제 같았던 거예요.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예. 민주당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약간 그 협상이 계속 이렇게 약간 살얼음판 같았던 상황이었었어요. 서로가 가진 그 카드를 숨기면서 숨기고 있는 약간 상황이었는데. 그 협상을 좀 이렇게 민감하게 하고 있었을 때였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당 입장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기사를 이제 썼던 게, 협상 과정에서 빼박을 만든 기사였던 걸로 이제 좀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평가가 좀 되는 면이 있어서 그 안을 바꿀 수가 없게 돼서 바꿀 수 없게 그래서 고정시켜버린 민주당과 국민의당 협상이 급물살 타게 한 그런 걸로 그런 거였어? 그럴 수도 몰라. 그런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 단독 기사였고요. 네. 그래서 다른 타사 이제 뭐 연합뉴스 포함해서 타사 그 부분을 뭐 받았었는데, 저 민주당 의원들이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죠. 민주당 네. 의원들이 인정한 바입니다. 네. 이거. 네. 그래서 부럽다. 그 부분이 되게, 저도 이제 보통의 기사 쓸 때는 이제 양당의 입장을 다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확인된 팩트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데, 이거는 국민의당 한쪽 입장만 가지고 기사를 쓰려니까 굉장히 저도 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는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사가 나가도 되나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서 이렇게 국민의당 여러 관계자들한테 이제 확인을 거듭 해가지고 이제 썼던 기사였던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공부가 많이 됐던 기사고, 또 1기 특조위가 좀 이렇게 그 박근혜 정부의 해방으로 좌초됐었는데, 이제 2기 특조위가 또 출범하게 된 근거가 된 그 특별법에 좀 뭐 아주 작은 뭐 물방울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아서 뿌듯하게 생각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여당은 이렇게 뿌듯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잘했어요. 앞으로도 국민의당 계속 국민의당에 터줏대감이 계시는데. 국민의당 담당이 그거 몰랐네요. 그러지. 저 기사의 의미를. 쉴 때 아마 그랬나? 그가 돌아가면서 쉴 때. 중요한 거. 송경화 기자는 뭐가 뿌듯했어요? 솔직히 이런 질문하면서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해요. 힘들기만 했을 텐데 우리 국민의당 지금 상황이. 준비한 대본에 없음이라고 그래요? 적었다가 방금 규남 기자 얘기 듣다가 저도 우리은행 네. 취업 비리 기사를 김태균 선배가 또 자료를 통째로 주셔가지고 썼는데, 그 사회부에 있을 때는 그런
이제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한 기사를 종종 쓰긴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 대처가 일어나는 거를 바로 옆에서는 잘 못 보거든요. 네. 바로 이제 팔로업 다른 거 하고 하느라 바빠서. 근데 정치부에서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그런 기사를 쓰니까 바로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뭐 몇 주 사이에 단양이 팍팍 생기는 네네네 거죠. 나오고 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바로 좀 뭐 수사도 들어가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뿌듯했네요. 이제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왜 나만 뿌듯한 거 없어 그럼? 청와대 출입할 때 뭐 아, 뿌듯한 거 청와대 없었어요? 이거 좀 국회 얘기잖아요. 아니 청와대 얘기해도 돼요. 아니 지금 청와대 있을 때도 항상 악플에 아, 시달리며 욕만 먹었구나. 아니 나는 정말 대통령 지지하면서 아름다운 뜻으로 쓴 기사가 뭘 써도 악플이 달릴 때 조금 가슴이 아팠죠. 늘 힘든 일만 있네. 야당에 왔더니 또 뭘 써도 역시 악플이 또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 아직 뿌듯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한 걸로 자꾸 힘든 일만 생각나요. 26일에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네. 야당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김정태 원내대표 가서 네. 예. 제가 그래도 몇 달 동안 지금 8개월 정도 청와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말진으로. 그 청와대 분수대를 다시 겨울이 돼서 한겨울이 돼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정무수석은 국회 갔다 그러고 정말 그 추운데 야당 의원들이 얼른 구호 외치고 가고 기자들은 거기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워딩 아, 치고 그렇죠. 예. 이런 힘들고 슬픈 기억만 납니다. 미안합니다. 엄숙해지는 질문을 한 내가 미안합니다. 야당에서 원래 연좌 농성을 하려고 했대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거기 앉아서. 네. 근데 이제 엉덩이가 너무 시려서 못한 거예요. 추워서 안 한 거 아니에요? 뭐 말로는 기자들을 배려해서 거기서 함께 연좌농성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있으니까 계속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자들을 배려해서 서서 구호만 외치고 갔다 그러는데 기자들을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 아닌 것 사실 같은데. 여당 생활 오래 해서 그렇게 춥고 이렇게 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에 익숙치 않을 텐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 싶은데. 동영상을 보시면 바람이 휙 불 때마다 네. 의원들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민주당이 세월호 문제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 갈 때 많이 따라갔었는데 그때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국회에서 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물론 정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는 건 저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하는 얘기는 사실 좀 국회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보면. 네. 네, 아주 좋은 부분, 좋은 지적 해줬습니다. 우리 정치과 바텐더 이승준 기자면 어떤 게 가장 뿌듯했어요 올해? 일하면서. 참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게. 뿌듯한 일 없어요? 아 저는 이제 또 다시 정치바를 홍보하면 이제 청년 정치 이쪽에서 좀 네.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BAR입니다. 네, 정치 BAR 아, 페이스북에서 아, 검색하면 되고요. 정치 네. 바죠. 네, 네. 그거 검색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대선 전후에 제가 요새는 조금 소홀했는데 빅데이터로 정치를 좀 접근해 보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청년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네, 좀 많이 만나고 기사도 조금씩 쓰고 했어요. 뭐 빅데이터로 정치 그 계층과 뭐 소득권에 따라 지지 성향들을 좀 분석해 본다거나 네. 또 자기들의 문제, 취업 사기 같은 거, 취업 준비생들이 겪는 갑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자고 국회에 문을 두드려서 법으로 만드는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정치라는 건 국회 안에 있는 어쨌든 좀 나이 많으신 고령층의 의원들 그 다음에 정당의 지지자나 특정 정치 지지자들 이런 구조인데 분명히 국회 밖에도 정치의 움직임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국회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청년 정치라는 거는 항상 장식품이에요. 우리 국회나 뭐 정치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필요할 때 네. 예, 잠깐 장식품 좀 썼다가 또 선거 끝나고 나면 폐기되는. 사실 청년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딱 선거 때만 전화가 온대요. 전단 돌릴 수 있냐, 홍보물 돌릴 수 있냐, 그 다음에 뭐 춤추는 거, 유세차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서름을 당하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구의원이나 시의원에는 젊은 분들도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들 좀 활약도 지켜봐 주시고 맨날 뽑는 분들 말고 좀 젊고 새로운 사람들 있다면 한 번 더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네 너무 교훈적인 얘기였네요. 그 친구들 데리고 뭐 네. 팟캐스트 한번 론칭한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지금 고민 중인데, 네. 그건 한번 좀 구체적으로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거 잔소리였습니다. 네, 잔소리. 쪼고 있어요. 서두르라고. 빨리 하나 런칭하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지금 뭐 SNS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직장 상사의 어떤 의도치 않은 갑질들, 그 만화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라디오스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의도했습니다. 네, 의도치 네, 않은 네. 게 아니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송년 특집이고 하니까 정치권 올해의 인물을 하나씩 꼽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긍정적인 뭐 잘한 사람, 뭐 못한 사람이어도 좋고 정말 올해의 인물은 이 사람이었다. 하나씩 꼽아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송경아 기자 올해의 인물 누굽니까? 정치권에서. 저는 국민의당 안에서 찾다가 결국 못 찾고 네. 자유한국당에 네. 그 홍준표 대표를 안 꼽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뒤에 보수가 굉장히 몰락할 거라는 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어쨌든 20% 이상의 득표율을 얻고 2등을 네. 차지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홍준표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가장 정치권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나 하려고 했죠. 홍준표 그냥 뺏은 거 아니에요? 찔렸어. 근데 이게 디지털 마인드로 말하자면 요즘 사실 홍준표 대표보다 더 화제가 되고 있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라고 홍준표와 얘기하죠. 유여해는 정말 뗄 수가 없죠. 뭐 거의 무슨 영혼의 짝꿍 분위기처럼 같이 막말 무슨 대결 이렇게 나가고 있던데 어쨌든 지금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제일 이걸 뭐 취재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싫고 뭐 이런 입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농담 삼아 얘기했고 아까 홍준표 대표 꼽았으니까 말인데 아직 올해가 5월도 올해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청와대를 출입했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뭐 올해 중심에 서 계신 분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넘겨요 민주당에. 내가 뺏었어 하나.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하셨으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그 이제 박주민 의원을 저는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지갑. 네, 네. 거지갑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는 중요한 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그 발의한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큰 공도 있고요. 또 그거하고 이제 별개로 그 거지갑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네. 돈 달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예,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도 이제 올려서 네, 효과가 좋았죠. 올렸는데 예, 40시간 만에 40시간. 예, 2억 3천만 원이 야. 올려들어서 후원 계좌를 닫았다는 전설을 사실 세웠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많은 의원들이 돈 달라는 이제 영상을 찍었지만 박주민 의원만큼은 효과를 못 봤다는 후문이 있고요. 평소 별명이 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그렇죠. 예. 거지갑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거리의 변호사로 이제 별명이 있었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제 거리의 변호사로 살았던 때와 별로 다르지 않게 복장을. 예, 복장이든 뭐 이렇게 늘 일을 좀 많이 벌이고 다니기도 하시고 또 일이 워낙에 많기도 해서 잘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잘 씻지도 못하고 이제 옷도 잘 갈아입지도 못하고 해서 늘 이렇게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엎드려서 자고 뭐 공간만 있으면 누워서 자고 그래서 이렇게 늘 부스스한 모습에 예, 약간 꾀지지한 모습에 그런 이제 모습이어가지고 이제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누군가가 붙여줬던 것 같은데요. 거지갑이라는 별명과 돈 달라는 남자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예, 그런 컨셉이 돼서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자기 그 받았던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아주 깨알같이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입법보조원 다른 의원들은 무급으로 쓰는 입법보조원들을 3명이나 유급으로 채용해서 뭐 쓰면서 입법활동에 보조원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네. 정수기 비용, 뭐 전기 요금 이것까지 이제 월 얼마나가 드는지 이걸 아주 깨알같이 다 공개를 해서
예, 아, 내가 낸 돈이 저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끔 이제 해줬던 효과가 또 컸던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도 밝혀서 내가 돈을 내면 저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게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의원들한테도 많이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정치바 운영하고 있는 이승준 기자는 디지털 셀럽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앞에서 다 말씀하셔갖고 저도 뭐 홍준표 대표나 유해 전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법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또 하셨으니까요.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인물로 꼽으라고 하니 이제 심상정 정의당 네. 대선 후보.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국회 출입할 때 당시 심상정 대표한테 묻는 거는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단일할 거냐, 연대할 거냐, 맨날 이런 질문들. 사실 근데 정당의 대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당연히 기자로서 질문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약간 미안한 생각 들긴 해요. 어쨌든 진보 정당으로서 독자 완주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항상 막판에 단일화 압력으로 대선 후보를 뭐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선거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뭐 지자체 선거나 그렇죠. 이럴 때. 근데 올해는 어쨌든 다당제 5명의 후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했지만 끝까지 완주했다는 점은 저는 그래도 진보 정당이 이렇게 대선 한번 뛰어본 경험이 나중에 또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상정 의원을 꼽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정의당 담당인데 우리 이승준 기자가 알아서 정의당 부분을 지금 딱 커버를 해준 것 같아요. 얘기를.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기자로서 취재원과의 관계를 이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어쨌든 가장 그 기자로서 저 당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러면 내년에 내가 출입하고 있는 이 당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뭐 희망사항, 뭐 약간 애정 어린 비판, 조언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정유경 기자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말들이. 일단 한겨울 연자농성은 안 됩니다.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들깨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대여 투쟁이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들깨가 되더라도 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그 집권 여당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열어놓으면서 투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군요. 지금 너무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냥 공방하고 있다 이런 기사만 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좀 각을 좀 선명하게 세워주시고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엄청나게 복잡한 취재를 많이 했던 국민의당 상황. 네. 예, 송경화 기자. 내년엔 국민의당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한두 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1년 동안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그 경험을 이상이었죠. 했거든요. 그죠? 네. 그 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제보 조작도 있었고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당이 쪼개진다 만다 이런 취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기대하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다음 인사 때까지. 인사 때 나가는 거예요? 다음 인사 때?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소원 수리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우리 넉넉한 집권 여당 말진 네. 김균환 기자는 예, 저는 내년이 이제 개띠의 그 무술년인데요. 그 무술로 이행시를 뭐 저거 준비한 기자. 와. 오는 제가 오늘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무 예, 무수히 타올랐던 촛불 민심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당제 하에서 협치의 지혜를 술. 술술 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치죠.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무슨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한 오행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행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올해 오행시나 이런 게 또 흑역사들이 많잖아요. 자유한국당 오행시나 그래서 저는 별로 오행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 저는 뭐 국회에서도 출입했고 이제는 주로 디지털 특히 독자들 네티즌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막 이런저런 고민하게 되는데
어쨌든 정치인들이 하는 막말이나 약간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실제로 디지털 독자들한테 먹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기사에 많이 촉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 라디오 정치인들 인터뷰. 물론 촌철살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처럼 촌철살인으로 어떤 걸 규정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뭐 3, 4일은 그런 거를 막 쓰다가 하루 정도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막말이 과연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예. 그리고 그 1차적인 책임은 사실 국회에 있는 거죠. 스스로 정치 혐오를 자초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독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정치 혐오를 좀 불러 일으킬 만한 것들을 좀 줄이고 실제로 좀 앞으로의 청사진이나 비전, 흔히 의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뭐 국가의 미래와 뭐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 얘기를 좀 진심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지지자들이나 독자들도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치는 뭔가를 바꾸는 거고, 예. 물론 저기서 치고받고 싸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국회로 택시를 탔을 때 국회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욕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국회에서 일하냐 막 꼬치꼬치 해묻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정치가 우리 삶을 좀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국회에도 좀 노력을 하고 또 지켜보는 분들도 조금 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준비했는데? 역시 빠텐 이승준 기자가 내년에는 정말 우울한 날이 없기를 그러니까요. 네,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덧붙이면 이 얘기 안 하면 또 이제 정말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건 그렇죠. 뭐 말할 네, 필요가 언론도 없죠. 열심히 해야지. 또 기존에 너무 공방이나 뭐 경주만식 보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측면도 있는데 저희도 좀 더 법안과 정책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근데 정리를 그럼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들 읽어주세요. 그리고 정치법 페북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도움이-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아주, 하겠습니다. 예, 훈훈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더정치 100회죠. 오늘이 100회인데 100회를 맞이해서 제가 집에서 2015년 12월 9일에 더정치 1회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위기를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다시 보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로부터 2년 여기 있는 기자들 물론이고 온 국민이 참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주주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고 그 회복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겠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더정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정치 100회 특집이자 송년 특집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